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지은이는 샘 혼입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미국에서 비즈니스 컨설팅, 강연, 워크숍, 저술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무례한 괴물은 여전히 어디에나 있다. 직장인의 35%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직장인의 60%는 직장에서 벌어지는 무례한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직장인의 80%는 직장 내 무례한 행동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괴물은 더 강한 공격을 가할 것이다. 회피는 나약함으로 해석되고 이는 공격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달래거나 이해하려는 시도는 괴물에게 보상이 된다. 그리고 보상받은 행동은 반복된다. 당신은 괴물에게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더 처참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공정하진 않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전설적인 미식 축구 코치 빈스 롬바르디는 이기고 있는 게임이라면 절대 손대지 말라. 단, 지고 있다면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종이 투구를 쓰고 나무토막 칼을 휘두르던 4살 때의 우리는 모두 장군이었다. 하지만 몇몇은 끝내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체격이나 체형, 성별,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못된 사람이 될 수 있다. 못된 사람이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남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이 한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납득할 수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 악질적인 사람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대략 다음 4가지로 압축된다. 1. 자기의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 2.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3.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4. 달리 행동할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보라. 사람에 따라서는 이 모든 이유를 다 가질 수도 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모습 그대로를 좋아한다. 이들은 유능해 보이기 위해 남을 깔아뭉갤 필요가 없다. 하지만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를 보상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원한다. 1. 남의 잘못 찾기. 당신을 괴롭히는 상대는 취미 삼아서 당신의 잘못을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가? 2. 통제권 잡기. 토크쇼 레리 킹 라이브에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출연한 적이 있다. 트럼프는 자리에 앉자마자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제가 뒤로 좀 물러나 앉아도 될까요? 그쪽 구취가 좀 심하네요. 혹시 전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라고 물었다. 레리 킹은 뒤로 물러나며 아니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다. 트럼프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아, 그러면 저도 그 얘기를 더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수백만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크쇼 진행자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이로써 주도권을 잡았다. 3. 이기고 싶어하기. 못된 사람은 자기의 불리한 입장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4. 기분을 망치는 독설 내뱉기. 못된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느끼거나 남의 행복을 축하하지 못하고 남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 5. 사과하지 않기. 못된 사람들은 절대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는다. 이건 그들의 기본 철학이나 다름없다. 악질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양심의 가책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악질적인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믿는다. 정신적 혹은 신체적 질병 때문에 자신의 일탈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감각해진 사람들도 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환자는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서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 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다. 1987년 핀란드의 한 대학 연구진은 폭력의 원천에 대해 조사했고 극단적인 거부와 학대의 상황에서 잔인성과 가학증이 발현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장기에 악질적인 사람에게 당하면서 자란 사람은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고스란히 남에게 주면서 안도감과 쾌감을 얻는 것이다. 힘이 곧 정의라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른이 된 후 이제 자기 차례가 왔다고 생각한다. 자기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탓에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괴롭히면서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다. 윌리엄 블레이크가 말했듯 황금률을 늘 지키다 보면 결국 바보로 전락하고 만다. 상대를 쥐고 흔들려고만 하는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접근했다가는 만만하다는 평가를 받을 뿐이다. 호혜성을 추구하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악질적인 사람들은 일방적인 지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는 한쪽 뺨을 때린 후 반대쪽 뺨까지 때리려 들 수 있다. 악질적인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돌이켜 보지도 않고 잘못을 깨닫지도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라. 유치하고 불쾌한 행동을 더는 보아 넘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사람들은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당신을 대한다. 설사 벌어진 상황이 우리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해도 책임은 인정해야 한다. 부당하다고 느끼는가?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못된 사람이 우리 인생에 들어온 것에 대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일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발생한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불행한 사태를 일으킨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대가 반성하고 해결에 나설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행동하지 않는 선한 인간이다.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의 유명한 말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악질적인 상대는 계속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전략은 다름 아닌 공격이다. 못된 사람들이 존중하고 건드리지 않는 상대는 오로지 하나, 자기보다 더한 악질뿐이기 때문이다. 악질적인 사람과 협상하면서 이쪽이 도덕적이면 상대도 도덕적으로 나오겠거니 기대하는 것은 투우 경기장에 황소와 단둘이 들어가더라도 채식주의자인 당신은 무사하리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명확히 해둘 것이 있다. 힘있게, 강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복수나 안갚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다. 악질적인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성을 되찾는 것이다. 내 친구의 큰딸은 바로 그런 일을 해냈다. 이혼 후에 혼자 두 딸을 키운 내 친구는 큰딸의 조지타운 대학교 졸업식과 둘째 딸의 하와이 고등학교 졸업식이 겹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해야 했다. 고민 끝에 친구는 하와이행을 택했다. 그런데 큰딸의 졸업식에 아무 예고도 없이 아버지가 모습을 나타냈다. 유난히 비판적인 성격의 그 아버지는 독설을 던졌다. 4년을 낭비했구나. 대체 정치학 학위를 받아서 뭘 한다는 거냐? 절대로 직장을 찾지는 못할 테니 수천 달러나 되는 돈을 공중에 날려버린 셈이야. 기세 좋게 떠들던 아버지는 큰딸이 손을 들자 놀라 입을 다물었다. 딸은 아버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천천히 하지만 힘을 주어 말했다. 아빠, 그만하세요. 제가 어머니로 보이나요? 전 이 대학을 졸업한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정치학 학위를 받아서 기쁘고요. 저를 축하하러 오셨다면 환영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떠나주세요. 우리도 이 현명한 딸처럼 해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당당하게 표현할 힘과 대화 기술을 갖춰 남에게 좌지우지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의 인생을 운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게 된다.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면 온 세상이 당신을 그렇게 평가한다. 반드시 큰 소리를 치거나 무례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다. 그저 단호하고 분명하면 된다. 원하는 바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나는 무지와 체념 상태로 살았다. 남들의 눈밖에 나거나 껄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말없이 남들의 생각에 따랐던 것이다. 잭 캔필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 생각은 속으로만 하시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의 인상이 나빠지는걸요. 설마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랑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말은 말아주세요. 듣기 불편하군요. 점잖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불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할까? 바로 이 때문에 관계의 초기부터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열린 마음은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이든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때론 굳세게 문을 닫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관용은 적절한 상황에서는 미덕이다. 하지만 당신이 관용받지 못하는 상황, 더 나아가 당신의 목이 잘릴 상황에서까지 관용할 수는 없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당신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참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미덕이 된다. 마땅히 받을 것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하는 순간 당신은 그 합의보다도 적게 받게 된다.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한층 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내 친구는 이를 두고 한 번 양보하면 상대는 자기가 대장인 줄 안다 라고 표현한 바 있다. 폭군을 판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모순. 심리학자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식당 종업원에게는 거만하게 군다면 그의 본 모습을 의심해야 한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뒤 웃음으로 무마하려 한다면 그 본성을 알아차려야 한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변의 아이들에게 무심하거나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언행 모순이다. 2. 소유욕. 늘 당신과 함께 있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려 하는 위험한 존재이다. 소유욕은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이다. 못된 사람에게는 대개 친구가 많지 않다. 그래서 당신의 다른 인간관계를 시샘하고 분노한다. 당신을 독점하려는 이런 성향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집요해진다. 3. 비밀주의. 자기 직장이나 집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친구나 가족도 소개해주지 않는 사람은 무언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4. 증오. 부모님이나 전 배우자, 직장 상사에 대해 강한 증오심을 드러내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나 이전 부부 생활에서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당신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5. 동물학대.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고양이 털에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죄 없는 동물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동물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의도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장면을 보았다면 바로 그 자리를 빠져나와라. 다음번에 고통받을 동물은 바로 당신일지 모른다. 6. 말 바꾸기. 당신이 한 말을 받아 의도하지 않은 의미로 바꿔버리는가?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종종 스스로를 끊임없이 방어하는 기분이 되는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가? 모호한 말을 하고는 당신이 제대로 의미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가? 악질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들은 약속을 어긴 뒤 처음부터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일이 많다. 7. 자기 불행의 책임을 떠넘기기.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당신 탓을 하는가? 자기가 슬픈 건 당신이 자기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화가 나는 건 당신이 던진 한마디 때문이고, 심통이 나는 건 당신이 함께 외출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가? 이런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 방법은 없다. 아직 제대로 어른이 되지 못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자기 감정의 책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한 영원히 그런 미성숙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8. 병적인 완벽주의. 사소한 일에 매달리는 성격인가?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할 높은 목표와 기준을 고수하는가? 머지않아 그 사람의 방식대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가해질 것이고, 당신은 그 무엇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9. 약점을 물고 늘어지기. 폭군은 당신의 감정적 아킬레스건을 찾아내 이를 이용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다. 폭군의 목표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 그저 무조건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10. 희생하는 성자인 척하기. 어서 가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스키를 타고 와. 난 괜찮아. 하긴 누가 나처럼 따분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겠어.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가? 누구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사람처럼 행세하는가? 자기만 죽어라 일을 해내는 존재이고 나머지는 모두 무능력하고 농땡이나 치는 이기주의자라고 주장하는가? 11.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을 용서하지 않기. 자기 경험이나 주장,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벌컥 화를 내는가? 세상 만사에 답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쌓은 모래성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떠한 도전도 참지 못한다. 12. 끝없는 거짓말. 마크 트웨이는 현실이 허구보다 더 낯설다 라는 말을 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도 이런 유형인가? 자기가 이룬 성취를 과장하고 과시하는가? 이런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은 곳에 가보았다고 하고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보았다고 주장하며 남들보다 심리적 우위에 서려 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도 그런 허풍을 떠는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가? 누구라도 만난 지 몇 분만 지나면 얼마나 돈이 많고 어떤 학위를 가졌으며 어떤 상을 탔는지 다 알게 될 정도인가? 자기 이력을 자랑하느라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는 유형인가? 남에게 맞춰주며 살다 보면 결국은 모두가 당신을 좋아하게 된다. 당신 자신만 제외하고는. 악질적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노우라고 말할 힘을 가졌는가? 아니라면 아무 힘도 없는 셈이다. 자기 나름의 힘을 확보하려면 남들의 부당한 요구를 적절히 거절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하라. 그래도 상대가 재촉하면 좋아요. 지금 당장 답을 원한다면 아니요입니다 라고 답하면 된다. 짧고 분명하게 답할수록 설득력은 커진다. 이리저리 둘러대는 설명은 삼가라.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구구하게 설명한다면 반격할 빌미를 주게 된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지 설명하다 보면 결국 논쟁으로 이어진다.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꼭 자기의 권리와 요구를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당신을 몰아붙이는 말에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옳은 일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범죄자들은 범행 대상을 찾을 때 먼저 자세를 본다고 한다. 걷거나 앉을 때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은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고개를 숙인다거나 시선이 불안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팔짱을 끼고 있다거나 주저하는 듯 조심스레 걷거나 힘없이 터덜터덜 걷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소심한 자세는 악질을 불러들인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자세가 다르다. 어깨를 뒤로 당기고 곧게 선다. 가슴도 활짝 편다. 고개를 세우고 차분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걸음걸이는 분명하고 힘차다. 의자에 앉을 때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힘을 발산한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50년 동안 인간 행동을 연구한 결과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행동으로 감정을 이끌어내기가 더 쉽다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자세에 신경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힘있는 모습을 내보이면 된다. 본래의 나약하고 주저하는 모습 대신에 말이다. 속으로는 용기가 나지 않더라도 용기 있는 자세를 취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라. 그런 자세는 자신감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친구가 있었다. 주의 집중 시간이 극히 짧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 물리치료 등 안 해본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묵주였다. 친구는 어딜 가든 주머니에 묵주를 넣고 다녔다. 대화하면서 주의 집중이 되지 않을 때 그는 묵주를 어루만지며 평화를 찾았다. 손에 들고 다니기 적당한 무언가를 골라보자.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꺼내 쥐어보는 것이다. 대적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면 그것을 손에 쥐고 자신감을 확인하라.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 투영하는 것이다. 못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는데 전문가다. 걸핏하면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 그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 방어에 급급하게 된다. 그들은 당신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며 유유히 빠져나간다. 그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기. 간단 명료하게 말해야 자신감이 드러난다. 2. 상대가 늘어놓는 이유에 귀 기울이지 않기. 못된 사람들은 모든 것에 이유를 댄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 3. 상대가 중시하는 것에 주목하기. 그들은 그 행동을 계속하면 자신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이 분명할 때, 그럴 때에만 비로소 변화한다. 4. 탈출구 열어주기. 책 앞부분에서 전 이 대학을 졸업한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요. 저를 축하하러 오셨다면 환영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떠나주세요. 라고 했던 딸의 이야기가 기억나는가? 딸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버지에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5. 기대를 넘어서 행동하기. 때로 우리는 못된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칠고 이상한 행동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모두의 머리 위에 앉아 통제하는 것에 익숙해진 이들은 조용히 말해서는 듣지 않기 때문이다.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을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벌떡 일어나 이제 그쯤 해둬 라고 말하는 것이다. 짧고 명료하지 않은가? 자기만 빼고 모두에게서 잘못을 찾는 사람, 그리고 그런 잘못을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이고 명료하며 확실한 한마디가 필요하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나보다 이전 남자친구를 더 사랑하잖아. 라는 공격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할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반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곧바로 예 아니오 논쟁에 휘말리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잖아 라며 화제를 돌려라. 어째서 한 번 당했던 일을 또 당하고 있는가? 언젠가는 상대가 정신을 차리고 후회하며 변화하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혹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사악함을 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악어 한 마리가 강을 건너려 할 때 전갈이 나타나 등에 태워달라고 했다. 악어는 코웃음을 쳤다. 내 등에 올라타면 넌 바로 독침을 찌를 텐데. 그러자 전갈은 걱정 마, 난 강을 건너고 싶을 뿐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전갈은 악어를 독침으로 찔렀다. 악어는 죽어가며 영문을 몰라 물었다. 왜 날 찌른 거지? 이제 우린 둘 다 물에 빠져 죽게 될 거야. 전갈이 대답했다. 난 전갈이거든. 이 우화가 보여주듯 전갈은 끝까지 전갈이다. 언젠가는 독침을 찌르게 되어 있다. 독침을 피하는 방법은 등에 태우지 않는 것뿐이다. 당신도 매 순간 당신을 통제하는 누군가가 있는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정하도록 한다면 당신은 아직 어른이 아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믿는지는 당신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당신의 권리를 다 포기한 채 자신의 삶을 남의 삶인 양 살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성인이고 성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마음대로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환상이 깨지는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길은 두 가지이다. 냉소적인 회의론자가 되거나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선한 인간이 되거나.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선한 인간이란 세상이 선한 인간들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선함을 믿는 존재이다. 사람들을 경멸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라. 악질적인 사람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분노가 미움이나 복수심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집 전체를 다 태우는 것과 같다. 나쁜 상황은 분명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삶을 되찾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이다. 나쁜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으니 바로 당신이 그 무언가를 해야 한다. 백마탄 기사가 찾아와 당신을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다. 상황 자체는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지금까지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속담처럼 똥이 무서워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죠. 36개의 주랭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중국 병법에 36가지가 있는데 이도저도 통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최후의 36번째 방법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진군하는 것이라는 어떤 장군의 어록도 있습니다. 똥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똥으로 더럽혀지는 상황을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전진이죠. 석가모니는 이유 없이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상대를 만나면 빙 돌아서 피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미친 개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수 없이 미친 개를 마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책을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가령 가족이나 직장 동료, 상사라면 접촉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아무리 가족이나 직장 동료라 해도 심한 경우라면 인연을 끊고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독한 마음을 먹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정쩡하게 괴로워하며 계속 봐야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죠. 가끔 직장 내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어찌 보면 사표를 내는 게 죽는 것보단 나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감정적으로 힘들 때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특히 우울증이 생기면 더 그렇죠. 제3자가 볼 땐 그의 결정이 비이성적이어도 막상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우울감이 드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울증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야 하며 그래도 해결하기 어려우면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 환경에서 과감히 떠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서로서로 마음을 돌봐줄 필요도 있겠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지금 시대를 보면서 저는 향후 20, 30년 내에 우울증을 비롯한 심리적 질병이 선진국 사례처럼 급증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은 우울증이 일종의 시대의 흐름처럼 자리 잡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케어나 치료가 큰 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자살률 1위를 기록 중인데 향후 더 큰 사회 문제가 되기 전에 심리 상담 분야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괴물 때문에 내가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제 지인 중에 한 명도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좋은 직장을 관둬야 했는데 그에겐 여전히 억울한 감정이 남아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도 참 억울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억울함과 모든 한을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불가항력적인 힘 앞에서 나의 원통함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죠. 해보는 데까진 힘을 다해 해보는 게 마땅하지만 불가항력일 경우엔 미친 개는 피하라는 석가모니의 현실적인 가르침을 명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미국이 잘 쓰는 대외 전략 중에 미치광이 전략이 있습니다. 적국이나 협상 상대의 마음속에 미국이란 나라가 비이성적인 미치광이와 같아서 어떤 미친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위축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깡패가 자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존재라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미친 척하기 전략입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도 똑같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덤비는 모습을 보여주어 상대가 자신의 페이스대로 협상하게끔 하는 방법이죠. 치킨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킨 게임은 실제 1960년대에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놀이였습니다. 자동차 두 대가 서로 마주보고 정면으로 달려드는데 먼저 핸들을 돌리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영어에서는 겁쟁이를 치킨, 즉 닭이라고 놀리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라는 별명이 생겼죠. 이 게임을 통해 죽거나 다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의 초창기 협상 모습은 정확하게 이 치킨 게임, 미치광이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볼 땐 트럼프가 한 수 위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다음과 같은 농담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으로 미국을 위협하자 트럼프는 아예 핵전쟁으로 위협하며 이 동네 미친놈은 나야 까불지 마 하고
김정은을 눌렀다는 농담입니다. 괴물과 싸우며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나온 24시라는 미국 액션 드라마가 있습니다. 잭 바워라는 첩보 요원이 주인공인데 그는 테러리스트에 대응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고문을 하기도 하고 적국의 대사관에 침입해 작전을 펼치기도 하며 테러리스트들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 살해 위협을 하며 도리어 테러리스트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부 문책과 비판이 심했지만 그는 자신은 상대의 방법에 맞춰 적응하는 것뿐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모든 시리즈를 다 보았는데 가장 마음에 오래 남은 대사는 바로 잭 바워의 "나는 적과 싸우기 위해 적의 방식에 적응했을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을 남긴 니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잭 바워를 이 말의 전형적인 예시로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잭 바워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저도 그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서울에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는데 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욕을 먹더라도 내가 괴물이 되더라도 그걸 막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2000년도에 조지 클루니가 주연한 Fail Safe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실패 방지 정도로 해석 가능합니다. 영화의 배경은 미소 간 냉전이 심했던 과거인데 미국은 소련과 핵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확실하게 상대가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일단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경우에도 되돌리지 않고 모스크바에 핵공격을 가하는 비행 전단을 만듭니다. 그들은 한 번 명령이 발동되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명령을 막으려 해도 동요하지 말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계적 오류로 인해 공격 명령이 발동되고 이들은 모스크바로 날아가게 되는데 이들을 막기 위해 미국은 전투기 요격부터 핵공격, 심지어 조종사의 아들을 이용한 읍소 전화통화까지 시도하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모스크바가 핵공격을 받으면 핵전쟁이 발생하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미국 대통령은 최후의 방법으로 모스크바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모스크바가 핵공격을 받게 되면 그와 동시에 뉴욕에 셀프 핵공격을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미국의 실질적인 제1의 도시는 뉴욕이니까요. 결국 모스크바 핵공격이 가시화되자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조종사를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따를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조종사는 대통령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모스크바가 핵공격을 받는 바로 그 순간 뉴욕 상공에 떠 있다가 핵무기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뉴욕이 불바다가 되는 순간 조종사는 조종석에서 극약을 먹고 자살합니다. 모스크바와 뉴욕은 불바다가 되었지만 핵전쟁은 막을 수 있었죠. 오래전에 본 이 영화에서 저는 마지막에 뉴욕을 핵공격한 조종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조종사를 보면서 저는 더 큰 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한 인간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역사에 뉴욕을 핵공격한 조종사로 남게 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임무를 수행한 뒤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조종사처럼 행동해야 할 때도 드물게 발생합니다. 핵전쟁이라는 괴물을 막기 위해서 조국을 핵공격한 괴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저나 당신의 인생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